1945년 10월 마지막 V2 로켓이 유럽의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엔 런던과 앤트워프 등이 타격 목표가 아니었다. 순전히 과시용이었다. 독일의 V2 로켓 발사는 연합국 측의 지지부진한 로켓 개발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미국의 로켓 연구는 독일의 로켓 개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한 지 불과 1년째에 접어들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미 육군의 위임을 받아 장거리 로켓 실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프라이빗이란 이름을 붙인 소형 고체 연료 로켓이 개발됐다. 900kg 무게의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 V2 로켓을 실제로 입수하게 된 미 육군 병기사령부에선 그 복잡한 내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45년 7월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에 미사일 실험장을 세웠다. 헤르메스란 이름의 프로젝트에 따라 고온 터빈 기술의 선두주자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게 V2 로켓의 내부 구조를 철저하게 분석 연구해 그보다 더 발전된 로켓을 설계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 (1946년 1월) 베르네어 폰 브라운과 20여 명의 독일 로켓 개발팀 멤버들이 페이퍼 클립 작전이란 이름의 미국 정부의 특별 계획에 따라 화이트 샌즈에 도착했다. 이들의 임무는 미국의 V2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당시 독일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의 미사일 개발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미 육군 병기개발연구소의 홀거 토프토이 대령은 독일의 미사일과 연구 인력들을 화이트 샌즈로 옮기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헤르메스 프로젝트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궁리했다. 각 대학과 정부 산하 연구소에 특별한 연구 기회가 주어졌다. 1946년 1월 토프토이 대령 주재로 회의가 열렸죠. 그는 V2에 대해 설명하면서 탄두 공간 속에 폭탄을 넣는 대신에 과학 장비를 집어넣는 방향으로도 연구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V2가 원래 폭탄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걸 대기권 상층부를 연구하거나 각자 관심 있는 과학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예측 불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 육군은 지상에서 가장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었다. 160km 상공에서 떨어지는 V2의 폭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었다. 지붕은 두께가 8m였다. (1946년 4월 16일) 최초의 비행은 불과 20초 만에 끝났다. 발사대에서 1600m쯤 올라가다가 제트 날개 이상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두 번째 V2가 발사됐다. 이번엔 순조롭게 치솟아 올랐다. 우주 탐사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로켓을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를 연구하겠다는 의미는 로켓에 관측 장비를 탑재해서 지상 160km 정도의 고도까지 쏘아 올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온도와 압력, 대기 밀도 등을 측정하고 전리층의 전자도 측정하고요. 거대한 탄두 공간 속엔 다양한 과학 장비를 가득 집어넣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V2 로켓의 무게가 원래 설계 하중보다 거의 1톤 정도 더 늘어났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측정한 데이터를 회수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측정 결과를 무선 전송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데이터 저장 장치를 로켓에서 분리하는 것도 100% 성공하진 못했다. 따라서 로켓이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보호용 케이스 속에 기록 장치를 넣는 방안이 강구됐다. 1946년 10월에 쏘아올린 V2 13호에서 이런 방식이 시도됐다. 로켓 내부에 3cm 두께의 강철로 둘러싼 동사진 카메라를 장착했다. 카메란 추락대 충격으로 다 부서졌지만 안에 들어있던 필름은 완벽한 상태로 회수됐다. 그 필름 속에 담긴 동영상 속엔 지구의 곡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구에 대한 연구의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V2는 최초의 우주 생체 실험도 수행했다. 1948년 6월에 가속도와 무중력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실험이 실시됐다. 알버트란 이름의 체중 4kg의 짧은 꼬리 원숭이를 마취시킨 뒤 맥박수를 지구로 무선 전송하도록 장치했다. 원숭이는 특수 제작된 격실 속에 집어넣었다. 세계 최초의 비행사를 위해 견고하게 만든 방이었다. 하지만 원숭이는 이미 발사 전에 소형 캡슐 속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으로 귀환했어도 낙하산의 오작동 때문에 살아남긴 어려웠을 것이다. 화이트 샌즈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실험은 더욱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기 위해 V2의 앞부분을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개발한 워코포럴이란 이름의 소형 탐사 로켓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새롭게 구성된 로켓을 범퍼라고 명명했다. 서구에서 발사된 최대 규모의 2단계 로켓이 됐다. 범퍼는 아주 흥미로운 계획이었죠. 보안 유지도 철저했습니다. 2단계 로켓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창안해냈기 때문이에요. 범퍼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기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죠. 1949년 2월에 발사된 범퍼 5호는 저 어두운 우주 공간을 향해 지상 390km까지 올라가는 기록을 세웠다. 미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공포의 무기를 우주 탐사의 도구로 바꿔놓은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 해군은 로켓 개발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아놓았다. 미국은 일본의 필사적인 가미가제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 대공유도 미사일의 연구 개발에 나섰다. 세계 최초의 레이더 유도 공대지 미사일인 배트가 고성능 전자전 장비 개발의 산실인 미 해군 연구소에 의해 개발됐다. 해상에서 레이더와 장거리 무전교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고공에 대한 연구가 함대 작전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로켓을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를 연구한다는 개념이 등장하자 미 해군 소속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선두에 나섰다. 미 해군 연구소는 화이트 샌즈에서 이루어진 V2 로켓 실험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을 주도하거나 육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실험에 쓸 로켓이 부족해졌다. 제 상관이 말하기를 저 V2 로켓도 결국 다 소모될 거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가 묻길래 우리도 자체적으로 로켓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저더러 맡아보라고 하더군요. 바이킹이란 이름의 신형 로켓은 대기권 상층부를 연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무기로 개발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기술적 수준에서 V2를 훨씬 뛰어넘었다. 우주로 또는 가까운 우주로 물체를 보내는 것만을 원한다면 V2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이상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요. 하지만 바이킹은 많은 기술적 혁신의 산물입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료 탱크는 기체 속에 집어넣었다. 표면은 강철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V2보다 더 날씬하고 매끈한 형태가 되면서 안정성도 높아졌다. 1949년 3월 새로운 로켓 바이킹의 발사 실험이 최초로 실시됐다. 엔진 진동이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 지상에서 정지 발사했다. 우리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켓은 골치 덩어리다. 로켓 때문에 골치 아팠거나 지금 골치를 썩고 있거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요. 첫 번째 실험에 돌입한 지 30초 만에 터빈의 누출 사고로 꼬리 부분에 불이 났다. 바이킹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따라서 완성되는 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바이킹 내부 장치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기대를 모은 부분은 수평 유지형 모터였다. 로켓의 분사구가 사방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해결책이었지만 그때까지 실제로 성공시킨 사람은 없었다. 그걸 우리가 성공시켰죠. 오늘날의 모든 액체 연료 로켓은 수평 유지형 내지 회전형 모터 방식입니다. 1949년 5월 3일 바이킹 1호가 사막의 하늘 위로 순조롭게 올라갔다. 회전형 모터는 실험거리의 중간까지 로켓을 똑바로 날아가게끔 했다. 한편 워싱턴 DC에선 바이킹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이킹이 아직 설계 단계에 있을 무렵 미 해군 작전 부참모장 댄 갤러리 제독은 배 위에서 대형 로켓을 발사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연구했다. 샌디 작전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 실험해 볼 수 있는 로켓이라곤 V2뿐이었다. 해군 관계자들은 연료 주입과 발사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실험에 쓸 로켓 2기와 필요한 장비들이 운송돼 항공모함 미드웨이호 선상에 실렸다. 미 해군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미드웨이호는 풍랑에 안정적이며 장갑 철판으로 만든 활주로를 갖추고 있었다. 로켓 발사 장소로서 이상적인 조건이었다. 각계 요인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갤러리 제독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1947년 9월 6일 카리브해의 버뮤다 섬 남쪽 수백 마일 해상에서 V2 로켓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그런 일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입니다. 저는 미드웨이호 상가판에 서 있었는데 V2 로켓이 가판 쪽으로 날아오더라고요. 다들 놀라서 반대쪽으로 피했습니다. 이 V2 로켓은 발사 각도가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채 어렵사리 올라가다가 4,500m 상공에서 폭발해버렸다. 갤러리 제독은 아주 실망했죠. 하지만 제가 바이킹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상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쯤 선상에서 바이킹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지상 발사부터 해보고 한 4번째부터 선상 발사를 시도해보죠. 저는 속으로 곧 후회했습니다. 그럴 만한 계기가 아니었거든요. 1950년 5월 로젠 박사는 다시 바다에 나갔다. 이번엔 수상기 모함 노턴 사운드 호의 후가판에서 바이킹 4호를 발사하기 위해서였다. 배의 진동을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소형 고체 연료 모터를 장착한 모형 바이킹 로켓으로 먼저 실험해보기도 했다. (1950년 5월) 하와이 남쪽 3,200km 해상에 정박한 노턴 사운드 호의 갑판에서 바이킹 4호 로켓이 발사됐다.
로켓은 65초 동안 하늘로 솟아올라갔다. 도달한 고도는 무려 170km에 이르렀다. 놀라운 성공이었다. 바이킹 로켓을 발사하는데 딱 12명이 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요즘 케네디 우주센터에는 1200명이 일합니다. 우리는 바이킹 로켓을 거의 수작업으로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그래도 날아가는 걸 보면은 희열을 느끼죠. 더 작고 가벼운 로켓이 개발되면서 바이킹 로켓에 의한 대기권 연구는 1954년에 막을 내렸다. 더 작고 비용도 덜 드는 차세대 로켓으로 대체된 것이다. 하지만 바이킹 로켓을 만들면서 축적된 엔지니어링 경험은 그 이후 우주 탐사 시대와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막강한 미사일과 로켓을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됐다. 화이트 샌즈에서 발사된 모든 V2 로켓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도 한 방 쏘았다는 표현을 썼다.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마찬가지로 미 육군도 로켓을 무기화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미 해군과 공군은 탑재 하중과 정확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다. V2 로켓의 초보적인 유도 장치와 1톤 무게의 탄두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다. 거의 5톤이나 되는 원자 폭탄에 비해 폭탄으로서의 성능도 뒤떨어졌다. 미 공군은 미군 가운데서 최초로 대륙간 미사일의 가능성을 궁리했다. 즉 8,000km 떨어진 곳까지 목표로 삼는 것이다. V1과 V2의 사정거리가 300km 불과한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주문이었다. (1946년)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콘베어 코퍼레이션이 탄도미사일 실험 장치를 개발하는 일을 맡았다. MX774 프로젝트라고 불리워졌다. 벨기에 태생의 과학자 캐럴 보사트 박사가 프로젝트 엔지니어를 맡았습니다. 그는 V2의 기본적인 설계 구성을 갖고 개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V2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도 있었죠. 설계 구조 측면에서 보사트가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V2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었다. 원래 V2에 무겁고 단단한 기체 대신에 내부 팽창 방식의 가벼운 기체를 도입했다. 또한 항공기의 연료를 날개에 직접 주입하는 소위 웨트윙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MX774의 추진제 탱크는 미사일 구조의 일부분이 됐다. MX774는 미국 최초로 분리형 탄두 방식으로 설계된 미사일이었다. 정확도 면에서 미사일 자체가 만들어내는 항력이 문제였습니다. 보사트 박사는 탄두를 분리한다는 개념을 도입했죠. 보조 추진 장치를 제거한 채로 선단부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게요. 동력 장치는 일종의 로켓 엔진으로서 처크 예거가 초음속 비행을 성공시킨 벨사의 X1기에서도 사용됐다. MX774 로켓은 4개의 모터가 사용됐으며 총 3.6톤의 추진력을 가졌다. 공군 내의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로까지 날아가는 로켓을 운용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차라리 좀 더 비행기 형태를 가진 크루즈 미사일로 만들어 지구 대기권 안에서 날아가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 공군은 예산상의 이유로 MX774 로켓 개발을 중단했다. 하지만 콘베어사로 하여금 비행 실험까지는 완료하도록 했다.
세 대를 발사했는데 그리 멀리 날아가지도 높이 날아가지도 못했고 그리 대단한 실험 결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죠. 보사트 박사가 이 미사일을 설계할 때 적용했던 기술적 혁신이 타당하다는 걸 증명했고요. 콘베어사는 MX-774 로켓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자체적인 연구를 계속했다. 여기서 축적된 지식이야말로 나중에 미국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초석이 됐다. 미군은 좀 더 급박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1949년 8월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끝난 것이다. 핵전쟁의 공포가 1950년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국에선 탄도미사일보다는 원자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유인 폭격기나 크루즈 미사일 개발이 우선시됐다. 다양한 형태의 무기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전에 배치된 것은 극소수다. 노드럽사의 스나크는 2개의 고체 연료 추진 장치로 발사되는 방식이었다. 발사 4초 후에 연료 추진 장치는 분리되고 미사일은 한 대의 제트 엔진 동력에 의해 순항 고도까지 올라간다. 유선형의 긴 날개와 12톤의 연료 적재량 덕분에 스나크는 10시간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나중에 날개와 동체는 분리되고 핵탄두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다. 개발하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 개발하는 과정에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도 실패를 거듭하니까 실험실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스나크 내부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방울이 정확히 거기에 떨어진 적도 없는데 말이죠. 미 해군은 자체의 핵 공격력을 증강하는 수단으로 레귤러스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수면에 부상해 경납고를 열고 승조원들이 미사일을 꺼내서 발사대에 설치한 다음에 목표 방향을 조준해 발사했습니다.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방식이었고 잠수함이 꼭 부상해야만 했죠. 1950년대의 크루즈 미사일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갔던 것은 미 공군용으로 만든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사의 나바호 미사일이다. 다른 크루즈 미사일처럼 고체 연료 추진 장치를 쓰는 대신에 나바호는 독일의 V2 로켓을 계승해 액체 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했다. 초음속으로 날아가다가 고도에 도달하면 크루즈 미사일 부분이 분리돼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다. (1957년) 나바호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대륙간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중단됐다. 하지만 나바호는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나바호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특히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사의 로켓 엔진은 그 후 모든 군사용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됐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그 성능의 한계에 봉착했고 탄도미사일에 대한 반대로는 사라졌다. 하지만 미국은 허비된 시간을 만회해야만 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대가 다가왔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삭감돼가던 미 국방 예산이 1950년 한국전 발발을 계기로 반전됐다. 국방비 지출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것이다. 하지만 각 군사의 경쟁 때문에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은 분산됐다. 베르네어 폰 브라운과 독일 출신 로켓 엔지니어들은 엘라바마주의 레드스톤 미 육군 병기창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정거리 320km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 공군은 콘베어사에 새로운 연구를 주문했다. 대륙간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설계하라는 것이었다. 목표 지점 500m 반경 안에 4톤짜리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원했다. 콘베어사에서 제안한 아틀라스란 이름의 미사일은 길이 30m에 무게가 약 120톤 나가는 대형으로 로켓 엔진 넉 대의 추진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미사일의 탑재 중량과 정확도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논쟁 때문에 답보 상태에 빠졌다. 아틀라스의 미래는 어두웠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핵물리학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해 길이 열렸다. (1952년 11월) 미국은 세계 최초의 수소 핵융합 또는 열 핵융합이라고 불리는 폭탄 장치를 발파시켰다. 폭발은 TNT 10,000톤의 위력과 맞먹었으며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1000배나 더 강력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한 문제는 무게가 30톤이나 나가고 거의 집 한 채 크기란 점이었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위 그 핵무기의 무게를 충분한 수준까지 줄인다고 가정할 때 그 정도 무게 절감이면 아틀라스 미사일은 절반 크기로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추진력도 덜 들인다면 정확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1953년에 집권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모든 무기 개발에 대한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는 걸 우선시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곳을 찾았죠. 지속시킬 만한 것과 폐지할 것을 구분했습니다. 당시 37살로 미 공군 참모총장 특별보좌관이었던 트레버 가드너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그는 한마디로 불독 스타일이었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았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뭐든지 싸워서 쟁취하려는 타입이었습니다. 신경 안정제가 필요하다고나 할까요? 하여간에 공군 내 참모들 중에서 그에게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드너는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원했다. 아틀라스로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스나크나 나바호로 가야 할지 중대한 기로였다. 소련이 자체적인 핵무기 실험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크기가 축소된 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해 120톤의 추진력을 가진 거대한 로켓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아틀라스 미사일의 운명은 1954년 초에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2월이 되자 공군의 지원하에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분야의 선구적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아틀라스 개발 계획의 즉각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아틀라스 계획에 대한 논란은 1954년 3월 1일 남태평양에서 실시된 핵실험의 성과 앞에 사라지고 말았다. 미국도 소형 핵미사일을 갖게 된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조종사로서 엔지니어링 경험이 풍부한 버나드 슈리버 장군이 트레버 가드너의 강력한 추천으로 아틀라스 개발 계획의 책임자가 됐다. 700kg 나가는 메가톤급의 핵무기라는 개념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 거죠. 연구원들은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한다. 국가적 최우선순위로 개발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관리 시스템을 세운다는 거였죠.
1960년까지는 작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휴리버 장군은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유도 장치부터 추진 장치, 탄두와 산단부를 모두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행 작업 방식이라고 불렀다. 병행 작업이라는 의미는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발상입니다. 단순히 실험 연구와 개발 그리고 테스트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력 훈련도 실시해야 하고 물자 보고 시스템도 갖춰야만 했던 거죠. 그 모든 게 갖춰져야만 실전 배치가 가능하죠. 미사일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슈리버 장군은 시간과의 싸움이란 점을 명심했죠. 소련이 언제 핵탄두 로켓을 완성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그야말로 전력 투구했던 겁니다. 엔지니어로서 나중에 TRW사의 공동 설립자가 된 사이먼 라먼은 아틀라스 미사일 개발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슈리버 장군의 특명을 받아 제작 과정을 지휘했다. 수많은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을 위한 핵심적인 공업 기반을 만들어냈다. 프로젝트 엔지니어였던 모사트 박사는 새로운 탄두의 무게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작업에 착수했다. 기체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표면을 동전 두께 정도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다. MX774를 만들 때 개발한 내부 팽창형 구조는 기체를 일단 압축시켜 놔야 한다. 안 그러면 자체 무게를 못 이기고 만다. 폰 브라운 박사는 그게 도대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압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브라운 박사의 조수 한 명이 큰 쇠망치를 갖고 발사할 로켓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원되곤 했습니다. 그 조수는 하여간 죽어라고 쇠망치를 휘둘러댔었죠. 새로 개조한 아틀라스는 길이 22m에 직경 3m였다. 석대 엔진으로부터 16톤의 추진력이 나온다. 이는 동시 타단 점화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단 아틀라스의 엔진 석대 모두가 지상에서 점화된다. 발사 후 2분이 지나면 두 대는 떨어져 나간다. 남은 한 대만이 나머지 2분 30초 동안 더 작동함으로써 탄두가 최대 거리를 날아가게끔 한다. 1957년 5월 아틀라스 1호가 콘베어사의 공장에서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로 옮겨졌다. 이곳에 발사대가 설치됐다. 6월 11일 드디어 미사일이 발사됐다. 발사한 지 1분도 채 안 돼서 두 개의 추진 엔진 가운데 한 개가 고장나는 바람에 공중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최초의 아틀라스 미사일은 거대한 불덩이가 돼 추락했다. 그리고 아틀라스 2호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 1957년 12월 세 번째 발사에서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사정권까지 솟아올랐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개발과 테스트가 빠르게 진행됐다. 50년대 말까지 정한 실전 배치 시한을 지키기 위해 분주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다. 1959년 9월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공군 전략사령부 소속 미사일 요원들이 아틀라스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다. 공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자랑한 게 단 한 대뿐이란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곧 10대로 늘어났다. 사이먼 라모의 기술력, 그리고 트레버 가드너와 슈리버 장군의 업무 추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초석이 됐다. 이는 미국 역사상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의 대성과물이었다. 그 후
서방 국가들에게 맞서기 위해서였다. 제1세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엄청난 크기와 무게는 소련이 미사일을 설계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이다. 당시 소련의 수소폭탄 탄두는 무려 5톤이나 나가는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탄두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추진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크기였다. R7 부스터는 길이가 30m, 무게가 270톤이나 됐다. 로켓 엔진 32개가 지상에서 한꺼번에 점화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냈다. R7은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지만 핵탄두보다는 다른 탑재물로 인해 더 유명해졌다. 지구 궤돌도는 최초의 인공위성이었다. Today, a new moon is in the sky, a 23-inch metal sphere placed in orbit by a Russian rocket. You are hearing the actual signals transmitted by the Earth-circling satellite, one of the great scientific feats of the age. 스푸트니크 1호는 군사적 위협은 아니었지만 그 수신기에서 들려오는 신호음은 미국인들에게 우주 경쟁에서의 패배감을 느끼게 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이 과학과 기술력 면에서 소련에 많이 뒤지고 있다는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를 만회해야만 했죠. President Eisenhower reassures the nation that Russia's success with the first satellite does not indicate a serious lag in American rocket research. I consider our country's satellite program to be well designed and properly scheduled to achieve the scientific purposes for which it was initiated. 미국의 인공위성 계획은 국제 지구 물리학의 해와 때를 맞추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그 2년 전부터 시작됐다. 육군에서는 폰 브라운 박사가 개발했고 이미 충분한 테스트 단계에 들어간 레드스톤 로켓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레드스톤은 원자탄 탄두를 사정거리 320km까지 실어보내기 위해 설계된 로켓이었다. 길이 20m의 슈퍼급 V2라고 할 수 있었다. 다른 점은 알루미늄 판과 기내 연료 탱크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레드스톤을 개조하면 소형 위성 정도는 궤도에 올릴 수 있었다. 폰 브라운 박사가 그가 개발한 로켓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점에서 유리했습니다. 곧 완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더구나 소련과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서둘러야만 할 입장이었죠. 하지만 폰 브라운 박사와 미 육군이 제안한 로켓은 해군 연구소에서 설계한 신형 로켓에 밀려 거부되고 말았다. 바이킹 로켓을 발전시킨 벵가드란 이름의 로켓이었다. 폰 브라운 박사는 벵가드 로켓이 아직 설계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실제로 만들어진 게 한 대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이킹 로켓과 에어로비 로켓을 만든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설계한 것이었어요. 소련을 추월하겠다는 미국의 기대는 1957년 10월 스푸트니크 1호의 성공으로 좌절됐다. 소련이 우주 경쟁에서 이긴 것이다. 한 달 뒤엔 450kg 무게의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There is no doubt that in a few more years the Russians will leave us behind and way behind. 새로 개발한 벵가드 로켓으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띄우려던 계획은 갑자기 고위층의 지지를 잃고 말았다. 대신에 미 육군에게 레드스톤 로켓을 개조한 주피터 C 로켓을 긴급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미 육군의 탄도미사일 개발 책임자 존 메다리스 장군은 폰 브라운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I promised the Secretary of the Army that we would be ready in 90 days or less. Let's go, Werner. 한편 벵가드 로켓의 테스트 단계도 발사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축소됐다. 1950년 12월 6일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1.3kg 무게의 미니 인공위성이 처음으로 완성된 뱅가드 로켓의 산단부에 장착됐다. 원래 로켓은 그게 아니었죠. 그 로켓은 아직 실험용 로켓이었어요. 최초로 조립된 3단 추진식 로켓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고 미국으로서는 뭔가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실패였죠. 로켓 개발 경쟁에서 제가 경험한 가장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위험성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실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도박을 했던 셈입니다. 그래도 성공하기만을 바라면서요. 이제 미 육군의 차례였다. 온 국민적 기대가 케이프 커네버럴의 발사대에 서 있는 주피터 C 로켓에 집중됐다. 1958년 1월 30일 저녁,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개발한 익스플로러 1호 위성이 로켓에 장착됐다. 역사적인 발사 순간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7, 6, 5, 4, 3, 2, 1. Fire command. Fire command. Ignition. Maintain. Liftoff. 저녁 10시 48분, 주피터 C 로켓이 순조롭게 발사됐다. 이륙한 지 1시간 53분 뒤 익스플로러 1호 위성의 신호가 포착됐다.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드디어 소련의 스푸트니크 5를 따라잡은 것이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미국의 국가적 망신을 샀던 뱅가드 로켓도 소형 위성을 지상 5,600km 밖의 우주 공간으로 보냈다. 지금도 이 소형 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벌어진 가장 화려한 볼거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1억 8천만 마력의 동력을 내뿜는 로켓이 인간을 태우고 우주로 날아갔다. 이제부터 이 위대한 로켓들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달을 먼저 정복하기 위한 미소 간의 치열한 경쟁에 대해 알아본다. 한 방 쏘았다는 표현을 썼다.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마찬가지로
미 육군도 로켓을 무기화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미 해군과 공군은 탑재 하중과 정확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다. V2 로켓의 초보적인 유도 장치와 1톤 무게의 탄두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다. 거의 5톤이나 되는 원자 폭탄에 비해 폭탄으로서의 성능도 뒤떨어졌다. 미 공군은 미군 가운데서 최초로 대륙간 미사일의 가능성을 궁리했다. 즉 8,000km 떨어진 곳까지 목표로 삼는 것이다. V1과 V2의 사정거리가 300km 불과한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주문이었다. (1946년)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콘베어 코퍼레이션이 탄도미사일 실험 장치를 개발하는 일을 맡았다. MX774 프로젝트라고 불리워졌다. 벨기에 태생의 과학자 캐럴 보사트 박사가 프로젝트 엔지니어를 맡았습니다. 그는 V2의 기본적인 설계 구성을 갖고 개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V2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도 있었죠. 설계 구조 측면에서 보사트가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V2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었다. 원래 V2에 무겁고 단단한 기체 대신에 내부 팽창 방식의 가벼운 기체를 도입했다. 또한 항공기의 연료를 날개에 직접 주입하는 소위 웨트윙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MX774의 추진제 탱크는 미사일 구조의 일부분이 됐다. MX774는 미국 최초로 분리형 탄두 방식으로 설계된 미사일이었다. 정확도 면에서 미사일 자체가 만들어내는 항력이 문제였습니다. 보사트 박사는 탄두를 분리한다는 개념을 도입했죠. 보조 추진 장치를 제거한 채로 선단부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게요. 동력 장치는 일종의 로켓 엔진으로서 처크 예거가 초음속 비행을 성공시킨 벨사의 X1기에서도 사용됐다. MX774 로켓엔 4개의 모터가 사용됐으며 총 3.6톤의 추진력을 가졌다. 공군 내의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로까지 날아가는 로켓을 운용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차라리 좀 더 비행기 형태를 가진 크루즈 미사일로 만들어 지구 대기권 안에서 날아가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 공군은 예산상의 이유로 MX774 로켓 개발을 중단했다. 하지만 콘베어사로 하여금 비행 실험까지는 완료하도록 했다. 세 대를 발사했는데 그리 멀리 날아가지도 높이 날아가지도 못했고 그리 대단한 실험 결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죠. 보사트 박사가 이 미사일을 설계할 때 적용했던 기술적 혁신이 타당하다는 걸 증명했고요. 콘베어사는 MX774 로켓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자체적인 연구를 계속했다. 여기서 축적된 지식이야말로 나중에 미국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초석이 됐다. 1946년 4월 16일 최초의 비행은 불과 20초 만에 끝났다. 발사대에서 1600m쯤 올라가다가 제트 날개 이상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두 번째 V2가 발사됐다. 이번엔 순조롭게 치솟아 올랐다. 우주 탐사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로켓을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를 연구하겠다는 의미는 로켓에 관측 장비를 탑재해서 지상 160km 정도의 고도까지 쏘아 올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온도와 압력, 대기 밀도 등을 측정하고 전리층의 전자도 측정하고요.
거대한 탄두 공간 속엔 다양한 과학 장비를 가득 집어넣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V2 로켓의 무게가 원래 설계 하중보다 거의 1톤 정도 더 늘어났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측정한 데이터를 회수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측정 결과를 무선 전송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데이터 저장 장치를 로켓에서 분리하는 것도 100% 성공하진 못했다. 따라서 로켓이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보호용 케이스 속에 기록 장치를 넣는 방안이 강구됐다. 1946년 10월에 쏘아올린 V2 13호에서 이런 방식이 시도됐다. 로켓 내부에 3cm 두께의 강철로 둘러싼 동사진 카메라를 장착했다. 카메라는 추락대 충격으로 다 부서졌지만 안에 들어있던 필름은 완벽한 상태로 회수됐다. 그 필름 속에 담긴 동영상 속엔 지구의 곡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구에 대한 연구의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V2는 최초의 우주 생체 실험도 수행했다. 1948년 6월에 가속도와 무중력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실험이 실시됐다. 알버트란 이름의 체중 4kg의 짧은 꼬리 원숭이를 마취시킨 뒤 맥박수를 지구로 무선 전송하도록 장치했다. 원숭이는 특수 제작된 격실 속에 집어넣었다. 세계 최초의 비행사를 위해 견고하게 만든 방이었다. 하지만 원숭이는 이미 발사 전에 소형 캡슐 속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으로 귀환했어도 낙하산의 오작동 때문에 살아남긴 어려웠을 것이다. 화이트 샌즈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실험은 더욱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기 위해 V2의 앞부분을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개발한 워코퍼럴이란 이름의 소형 탐사 로켓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새롭게 구성된 로켓을 범퍼라고 명명했다. 서구에서 발사된 최대 규모의 2단계 로켓이 됐다. 범퍼는 아주 흥미로운 계획이었죠. 보안 유지도 철저했습니다. 2단계 로켓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창안해냈기 때문이에요. 범퍼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기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죠. 1949년 2월에 발사된 범퍼 5호는 저 어두운 우주 공간을 향해 지상 390km까지 올라가는 기록을 세웠다. 미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공포의 무기를 우주 탐사의 도구로 바꿔놓은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 해군은 로켓 개발에 대해 많은 경험. 댄 갤러리 제독은 배 위에서 대형 로켓을 발사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연구했다. 샌디 작전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 실험해 볼 수 있는 로켓이라곤 V2뿐이었다. 해군 관계자들은 연료 주입과 발사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실험에 쓸 로켓 2기와 필요한 장비들이 운송돼 항공모함 미드웨이호 선상에 실렸다. 미 해군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미드웨이호는 풍랑에 안정적이며 장갑 철판으로 만든 활주로를 갖추고 있었다. 로켓 발사 장소로서 이상적인 조건이었다. 각계의 요인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갤러리 제독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1947년 9월 6일 카리브해의 버뮤다 섬 남쪽 수백 마일 해상에서 V2 로켓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그런 일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입니다. 저는 미드웨이호 상가판에 서 있었는데 V2 로켓이 가판 쪽으로 날아오더라고요. 다들 놀라서 반대쪽으로 피했습니다. 이 V2 로켓은 발사 각도가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채 어렵사리 올라가다가 4,500m 상공에서 폭발해버렸다.
갤러리 제독은 아주 실망했죠. 하지만 제가 바이킹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상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쯤 선상에서 바이킹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지상 발사부터 해보고 한 4번째부터 선상 발사를 시도해보죠. 저는 속으로 곧 후회했습니다. 그럴 만한 계기가 아니었거든요. 1950년 5월 로젠 박사는 다시 바다에 나갔다. 이번엔 수상기 모함 노턴 사운드 호의 후가판에서 바이킹 4호를 발사하기 위해서였다. 배의 진동을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소형 고체 연료 모터를 장착한 모형 바이킹 로켓으로 먼저 실험해보기도 했다. (1950년 5월) 하와이 남쪽 3,200km 해상이 정박한 노턴 사운드 호의 갑판에서 바이킹 4호 로켓이 발사됐다. 로켓은 65초 동안 하늘로 솟아올라갔다. 도달한 고도는 무려 170km에 이르렀다. 놀라운 성공이었다. 바이킹 로켓을 발사하는데 딱 12명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요즘 케네디 우주센터에는 1,200명이 일합니다. 우리는 바이킹 로켓을 거의 수작업으로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그래도 날아가는 걸 보면은 희열을 느끼죠. 더 작고 가벼운 로켓이 개발되면서 바이킹 로켓에 의한 대기권 연구는 1954년에 막을 내렸다. 더 작고 비용도 덜 드는 차세대 로켓으로 대체된 것이다. 하지만 바이킹 로켓을 만들면서 축적된 엔지니어링 경험은 그 이후 우주 탐사 시대와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막강한 미사일과 로켓을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됐다. 화이트 샌즈에서 발사된 모든 V2 로켓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도 험을 쌓아놓았다. 미국은 일본의 필사적인 가미가제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 대공유도 미사일의 연구 개발에 나섰다. 세계 최초의 레이더 유도 공대지 미사일인 배트가 고성능 전자전 장비 개발의 산실인 미 해군 연구소에 의해 개발됐다. 해상에서 레이더와 장거리 무전교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고공에 대한 연구가 함대 작전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로켓을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를 연구한다는 개념이 등장하자 미 해군 소속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선두에 나섰다. 미 해군 연구소는 화이트 샌즈에서 이루어진 V2 로켓 실험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을 주도하거나 육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실험에 쓸 로켓이 부족해졌다. 제 상관이 말하기를 저 V2 로켓도 결국 다 소모될 거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가 묻길래 우리도 자체적으로 로켓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저더러 맡아보라고 하더군요. 바이킹이란 이름의 신형 로켓은 대기권 상층부를 연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무기로 개발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기술적 수준에서 V2를 훨씬 뛰어넘었다. 우주로 또는 가까운 우주로 물체를 보내는 것만을 원한다면 V2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이상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요. 하지만 바이킹은 많은 기술적 혁신의 산물입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료 탱크는 기체 속에 집어넣었다. 표면은 강철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V2보다 더 날씬하고 매끈한 형태가 되면서 안정성도 높아졌다. 1949년 3월 새로운 로켓 바이킹의 발사 실험이 최초로 실시됐다.
엔진 진동이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 지상에서 정지 발사했다. 우리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켓은 골치 덩어리다. 로켓 때문에 골치 아팠거나 지금 골치를 썩고 있거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요. 첫 번째 실험에 돌입한 지 30초 만에 터빈의 누출 사고로 꼬리 부분에 불이 났다. 바이킹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따라서 완성되는 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바이킹 내부 장치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기대를 모은 부분은 수평 유지형 모터였다. 로켓의 분사구가 사방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해결책이었지만 그때까지 실제로 성공시킨 사람은 없었다. 그걸 우리가 성공시켰죠. 오늘날의 모든 액체 연료 로켓은 수평 유지형 내지 회전형 모터 방식입니다. 1949년 5월 3일 바이킹 1호가 사막의 하늘 위로 순조롭게 올라갔다. 회전형 모터는 실험거리의 중간까지 로켓을 똑바로 날아가게끔 했다. 한편 워싱턴 DC에선 바이킹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이킹이 아직 설계 단계에 있을 무렵 미 해군 작전 부참모장 (1945년 10월) 마지막 V2 로켓이 유럽의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엔 런던과 앤트워프 등이 타격 목표가 아니었다. 순전히 과시용이었다. 독일의 V2 로켓 발사는 연합국 측의 지지부진한 로켓 개발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미국의 로켓 연구는 독일의 로켓 개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한 지 불과 1년째에 접어들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미 육군의 위임을 받아 장거리 로켓 실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프라이빗이란 이름을 붙인 소형 고체 연료 로켓이 개발됐다. 900kg 무게의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 V2 로켓을 실제로 입수하게 된 미 육군 병기사령부에선 그 복잡한 내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45년 7월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에 미사일 실험장을 세웠다. 헤르메스란 이름의 프로젝트에 따라 고온 터빈 기술의 선두주자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게 V2 로켓의 내부 구조를 철저하게 분석 연구해 그보다 더 발전된 로켓을 설계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 (1946년 1월) 베른헤어 폰 브라운과 20여 명의 독일 로켓 개발팀 멤버들이 페이퍼 클립 작전이란 이름의 미국 정부의 특별 계획에 따라 화이트 샌즈에 도착했다. 이들의 임무는 미국의 V2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당시 독일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의 미사일 개발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미 육군 병기개발연구소의 홀거 토프토이 대령은 독일의 미사일과 연구 인력들을 화이트 샌즈로 옮기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헤르메스 프로젝트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궁리했다. 각 대학과 정부 산하 연구소에 특별한 연구 기획